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집값이 막 떨어지고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하루라도 빨리 빚을 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라. 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자가 된 짠돌이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모았을까? 여기 써있어요. 2년 만에 10억 자산가. 네, 이 짠돌이는요, 짠돌이 카페를 운영하고 키워내신 바로 이 대표예요. 6개월에 1000만원 모으기 책 있죠? 거기에 첫 번째 멘토로 나왔던 그 이 대표가 이 짠돌이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요, 이 짠돌이가 멘토가 아니에요. 멘티로 나와요. 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가가 됩니다. 짠돌이니까 우선은 한 푼 한 푼 모아서 저축하는 게 습관이 되었겠죠?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나 정말 우리 집밖에 사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읽기에 딱 좋은 책이에요. 이 대표가 부동산을 하면서 실패했던 거, 그리고 성공했던 거,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요. 먼저 이 대표는 그 짠돌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직업을 바꾸게 돼요. 온라인 마케터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련한 집이 부천 소사동의 3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거기에서 온 가족이 알콩달콩 진짜 행복하게 평생 그 집에서만 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강좌를 듣게 돼요. 거기에서 고위 공무원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테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 어떻겠어요? 부동산 공부는 안 해본 이 짠돌이가 당장 집을 파는 거예요. 그 얘기 한마디만 듣고,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공부한 게 아니라 누구 전문가가 이렇대더라, 뉴스에서 들었더니 이렇대더라 하고 불안해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7년 내내 전세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팔았던 그 집은 7년 동안 1억이 올라가. 자기는 그 집을 팔고 2년 된 전세금 올려주면서 이사 다니고 첫 번째 재테크에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재테크를 시작하려고 할 때쯤에 나눔 부자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 나온 나눔 부자님은 그 짠돌이 카페에서 대구 지역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었대요. 그분하고 상담을 했겠죠? 두 번째 집은 부평에 원주민 아파트 입주권을 이제 산 거예요. 막 재개발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해요. 그 사람들이 좀 두려워해요. 이거 내가 괜히 입주권 사다가 입주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입주권을 3억 9천만 원에 사게 됩니다. 한 4년이 지나니까 시세 차익이 1억 4천만 원 정도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집을 사놓고 자산도 늘어나고 이제 살다가 보니까 살림도 늘어나고 아이도 크면서 30평 아파트도 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평대로 가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고, 근데 40평은 왠지 대형 평수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연일 40평대 이런 대형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평수의 아파트에 사느니 전세로 사는 게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40평, 50평대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대표가 30평짜리 집을 팔고 40평짜리 전세로 들어가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이제 있을 때 나는 부자님한테 상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나는 부자님은 30평대 아파트를 팔지 말고 40평대 아파트를 하나 더 사라는 거죠. 어떻게? 무슨 돈으로? 네, 30평대 아파트는 전세를 내주고 그 전세금을 받은 돈으로 40평대 아파트를 빚을 내서 사라는 거죠. 그런데 뉴스에서는 계속 대형 평수는 이제 팔아라, 대형 평수는 이제 오를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이쪽 전문가는 아니다, 30평대 집도 잡고 40평대 집도 잡아라, 그리고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고민을 한 거죠. 어느 쪽 말을 들어야 될지. 이쪽은 공식력 있는 뉴스의 이야기고, 이쪽은 그래도 부동산에서 굉장히 수익을 얻은 전문가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나눔 부자님 말이 안 믿겨졌대요. 굉장히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상한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대형 평수로 가는 게 낫겠다 하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기존에 소형 평수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은 거죠. 그리고 대형 평수는 그동안 잘 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고, 소형 평수는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춰졌기 때문에 가격이 더 이상 오를 그럴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40평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집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은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아예 집을 사지 말고 전세로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서 나는 부자님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내 집 마련을 망설이고 있는 당신, 하루라도 빨리 빚을 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라. 네. 와, 하루라도 빨리 사라는 거죠? 그런데 저 돈이 없어요. 자, 어느 정도 선에서 사야 되냐면요. 자, 여기에서 5억 매매가 기준의 아파트를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돈은 3억이에요. 2억을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거죠. 대출이자가 한 달에 42만 5천 원이에요. 내 생애 첫 주택 대출일 경우에 이율이 2.55%래요. 한 달에 42만 5천 원 내면 되고 1년에는 51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간다는 거죠. 일단 510만 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집을 사는 게 맞나? 전세로 살면 그런 이자 안 나가고 그냥 있을 텐데.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수도권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해마다 4.52%씩 상승했다는 거죠. 2,260만 원 정도의 상승을 한 거래요. 그럼 내가 돈을 계속 모아서 1년에 2천만 원씩 저축을 해도 부동산 상승률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빚을 내서 내가 해마다 510만 원의 이자를 내더라도 그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공부를 잘 하고 나서 투자를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여기가 뭐 집값이 오를 것 같대더라, 하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면 안 되세요. 그러면 불안해요. 집값이 뛰면 뛰어서 불안하고요. 떨어지면 떨어져서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이 집을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 시기도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그래 봤거든요. 제가 이제 분당에 아파트가 두 채가 있었어요. 결혼 전에 25평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 당시가 한 2007년도였으니까 막 이게 갑자기 거품이 막 일어가지고 하루가 틀리게 1,000만 원씩 올라가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가서 매매가 물어보고 이번 주 가서 매매가 물어보면은 이미 그 가격이 없는 거예요. 시세를 더 올려서 계약을 한다든지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우리 친정 식구들 이제 결혼 전이니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이제 좀 살 수 있는 약간 넓은 집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단칸방에서 살았거든요. 단칸방에서 살다가 저희 아빠가 이제 방 2칸짜리 17평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신 거예요. 17평 임대 아파트에 5명의 식구가 20대, 30대 자녀들이 다 같이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5평짜리 아파트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갭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막 이제 올라갔을 때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을 사고 나서도 3천만 원 더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판다 그랬죠. 그리고 또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아직 결혼 전이라 2층에 동향인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로얄층에 남향인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2층인데다가 동양집 그리고 분당에서도 맨 끝에 있는 구미동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팔 때 엄청 힘들게 팔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서로 사겠다고 전화가 왔을 때는 언제든지 팔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값이 막 떨어지고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친정식구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합해서 저희 신혼집도 이제 전세로 내주고 이러면서 같이 이제 합가를 하게 된 거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네, 진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첫 아이가 그때 이제 깐난쟁이였고 그 애기랑 이제 안방에서 이제 저희 세 식구가 살고 이제 저희 이제 엄마랑 여동생이 그 작은 방 2개에서 이제 나눠서 살게 된 거예요. 남동생까지 있었지. 그래서 저희 친정 식구, 저 집 식구 해가지고 그 25평짜리 집에서 막 복닥복닥하게 살게 된 거죠. 이 집을 팔려도 팔 수도 없고, 전세를 다시 내주고 이렇게 가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고 또 결혼 전에 집을 보는 그 안목이 없을 때 그냥 덜커덕 사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죠.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도 키워야 되지. 친정 엄마랑 같이 사니까 불편하지. 아, 진짜 지옥 같았어요.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하고 아파트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한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대표가 또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당시만 해도 긴가민가 했겠죠? 어떻게 써놨냐면요. 아무래도 1가구 2주택이 되고 보니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빚을 극도로 싫어했기에 모든 상품, 심지어 아파트도 온전히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모은 후에야 구입했는데 당시 두 채 중 한 채는 매매가의 80%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33평 아파트가 제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만약 내일이라도 전세금을 빼주고 나면 결국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밖에 손에 쥘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니 아파트가 집이 아닌 투자재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는 전세금을 빼고 7천만 원이었던 집이 반년 뒤에는 9천만 원, 1년 뒤에는 1억 1,500만 원. 비록 오롯이 투자를 목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부동산 투자 수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두 채의 아파트로 수익을 맛본 이 대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운이 좋죠. 그 부동산 전문가가 옆에서 열심히 조언해주고 해서 그 조언을 따라서 실천을 한 결과 이렇게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스스로 부동산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제 감으로 여기가 이제 아파트고 아이들이 있고 이제 살기가 쾌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르겠거니 하고 이제 산 거랑 이렇게 딱 공부를 하고 산 거랑 벌써 틀리잖아요. 솔직히 이제 이때까지도 이 대표는 공부를 한 게 아니죠. 나는 부자님의 그 정보를 통해서 그것만 믿고 이제 산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응암동 재개발, 원주민 입주권을 사게 되고요. 송도 신도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고 대전 쪽에 갭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또 여기 세종시잖아요. 옆에 지금 대전이 있고,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막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네이버 검색 사이트도 막 검색하고 진짜 매매가 이게 맞나? 막 이러면서 그 역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게 되고요. 대전에도 직접 가가지고 이분이 산 그 둔산동과 월평동 아파트를 제가 또 막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2017년도에 이미 갭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보다 지금은 한 7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났고요. 아파트를 그럼 살 때 어떻게 사야 될지 그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뭐 다 뻔히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는 부자가 꼽는 부동산 투자의 4가지 요소는 바로 교통, 교육, 상권, 환경이다. 투자에 가장 좋은 아파트는 바로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는 물건일 것이다. 하지만 수백 수천만 가구를 헤아리는 우리나라 아파트 중 이를 모두 갖춘 소위 완벽한 아파트는 극히 드물다. 예컨대 아파트 주변에 학교와 학원 등의 교육기관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유흥과 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권이 약할 수밖에 없고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공기 좋은 곳의 외곽은 필연적으로 도심에 비해 교통이 불편해지는 시기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교통이 불편하고요. 교통이 좋으면 환경은 좀 포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그럼 꼽아야 될 그런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소는 바로 교통이라는 거죠. 직장하고 가까워야지 생활하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직장하고 가까운 곳은 또 집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교통이 좋은 곳이 수요가 많을 거라는 거죠. 이런 거를 갭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은 이제 재개발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노후된 그런 동네. 저도 이제 인천에 구월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엄청 낙후되고요. 거기 가면은 이 냄새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바로 요 구월동이에요 하고 들어가면은 냄새 자체가 틀린 거야. 왜냐면 이 집 사이사이 공간이 없이 너무 많이 촘촘하게 지어가지고 공기가 순환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면은 이 냄새가 이미 좀 틀려요. 그래서 약간 그 필리핀에 가면 그 맞는 그런 냄새 있잖아요. 그런 이상 야릇한 네,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가 진짜로 재개발이 될 줄 알았어요. 전철역도 생겼고 또 인천 아시안 게임도 생기고 이래서 할 줄 알았는데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인천이 너무 이제 도심을 계획하겠다고 개발하다 보니까
이거를 도시계획개발비에 쓴 게 아니라요. 다른 데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뭐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하는 비용에 쓴다든지 공전철을 건설하면서 그쪽에 비용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 재생 활동에 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 이해가 필요해요. 재개발에 대한 그 구조를 알아야만 돼요. 재개발은 언제가 될지 모르고요.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주를 시켜야 되고요. 또 여기를 개발을 시켜야 되는 시행사도 들어와야 되고 그 시행사를 또 국가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 시에서 이만큼 해라 하고 허가가 나야 되는데 그 과정도 너무너무 복잡하고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개발, 원주민이 살고 있는 재개발 지역에 입주권을 사고 싶다 할 때 여기에 중요한 팁이 있어요. 재개발 사업 추진도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1단에서부터 여기 쭉 올라가죠. 이렇게 단계를 다 거쳐야만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뭐 한두 단계가 아니에요. 10단계도 넘어요. 처음에는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추직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이것도 아직 여기에 해서 시공사 선정할 때 그 재개발 지역에 플래카드가 막 붙어요. 어느 시공사를 선정했다. 뭐 레미안이다, 자이다 해가면서 시공사 선정했다고 막 플래카드가 붙여요. 제가 분당에 살 때도 그랬어요. 그때 이제 16평짜리 아파트도 구매했는데 그 아파트 입구에 이걸 막 크게 붙인 거예요. 경축, 시공사 선정해가지고 뭐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했는데 이게 맨 완료 단계까지 가면은 겨우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0단계 계단을 다 지나야 된다면 그 중에 거의 세 번째 계단을 넘어선 거예요. 여기에서도 무산이 될 확률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시공사 선정했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는데 여기에서 수많은 건설 계획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종전 자산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조합원 분양을 이루어지게 돼요. 여기에서 평형을 신청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때 또 가격 선정이 되는데 가격이 맞지 않고 내가 자본이 없으면 이걸 또 원주민이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원래 그 지저분한 구심 도시를 새롭게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투자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투자 비용을 그 원래 입주민도 아예 안 내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 돼요. 뭐 많이 내기는 1억 이상도 되고요. 뭐 적게 내면은 뭐 몇 천만 원도 내게 되지만은 이것도 원주민한테도 어느 정도 추가 부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액이 부담이 되면은 이 입주권을 파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원 분양이 일어나고 평형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관리 처분 계획이 생겨요. 요쯤 되면은 거의 재개발이 될 거라는 게 확실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되기 전에 원주민 입주권을 사면 언제 내가 재개발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분양권을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지나도 재개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역에 산 돈은 완전 그 허름한 거의 막 쓰러져가는 그 집을 사가지고 이도 저도 못하게 세금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세입자 들이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교통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막 길도 막 으슥하고요.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 처분 인가가 나기 직전, 직후 그럴 때 입주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재개발하는 거 알아. 그래 좋아.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이걸 빌라를 사두면 입주권을 받겠지 하고 사는 거는 굉장히 우매한 짓이에요. 제가 그렇게 빌라를 입주권을 받을 줄 알고 사놨다가 거의 8년 동안 가슴 앓이만 하다가 결국에는 뭐 집에 그 수돗물이 다 터지고 그래서 아랫집 다 수리해주고 막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막 남편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책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요. 사회 돌아가는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분위기, 그리고 그 현장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을 꼭 가봐야 돼요. 이제 어떤 분은 땅을 샀는데 이게 땅을 볼 수 있는 그 지도가 잘 모른대요, 사람들이. 땅을 샀는데 가보니까 이 땅이 절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절벽을 사신 거예요, 절벽을. 근데 이 절벽을 땅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놨나 봐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건 제가 아는 선배님 얘기인데, 그 바닷가에 굉장히 좋은 땅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땅을 살 때 미리 가봐야 되지 않나? 땅을 사고 나서 가봤더니, 낮에는 밀물이 들어와서 바다가 돼 있고, 밤에는 이제 썰물이 돼서 나가가지고 이제 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밀물, 썰물이 오가는 그런 땅을 사신 경우도 있어요. 이거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죠? 이거 밀물 썰물이 오가는 그런 바닷가 땅을 언제 개발을 하냐고요. 이거는 그냥 사기당한 거죠, 사기. 그래서 그런 거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열심히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법, 세금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네. 이렇게 부자가 된 짠돌이 이런 책, 기본적인 책부터 읽으셔가지고 저처럼 부동산 재테크에 실패하지 마시고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도 다시 실수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 네, 아직은 제 집 마련부터 해야 되겠어요. 네. 공부를 미리미리 조금씩 해나가야 되겠죠? 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